새로운 도구, 새로운 방식, 새로운 관점.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이 외교는 세 가지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새로운 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교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 과거처럼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 저와 같은 그런 도구를 가지고 중국을 대하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도구를 만들 건데, 그럼 새로운 도구란 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죠. 지금까지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불만은 이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중국의 불법적인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전 교수님, 평화통일 강연의 사회를 맡은 민주평통 밴쿠버 협의회 간사 신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차 때문에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많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평화통일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주평통 밴쿠버 협의회 정기봉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밴쿠버 협의회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를 맞아 중국 간의 관계와 한반도의 새로운 통일 외교 정책을 파악해보는 통일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평통 회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자문위원님들과 동포 여러분께 이 강연에 특별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핵심 이익과 중국에 대한 견제, 그리고 한미 동맹과 일본과 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긴장의 끈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오늘 문희련 교수님을 모시고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문 교수님은 중국 북경에 거주하는 중국 전문가로서 30년 이상을 국제정치, 특히 중국을 연구하는 국제정치학자이십니다. 한반도는 미국과의 불가분의 관계와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중국, 일본과 맞대는 상황에서 오늘날의 한국의 입장과 전략을 국제정치 분석을 통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저는 한국의 통일 외교 전략은 중국을 비롯한 중국 등 주변국들에게 제시하는 강연 도중에 궁금한 생각이 드신다면 채팅방에 질문 글을 올려주시면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병원 밴쿠버 총영사님께서 수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 첫 통일 강연회가 개최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강연은 중국 전문가이신 문희련 교수님을 모시고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이라는 매우 시적절하고 유용한 주제로 강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화두이고 또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분석하는 일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강연회가 앞으로의 미중 관계를 전망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매우 유의미하고 중요한 강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많이 참석해 참석해 주신 주신 주변인들을 정기봉 정기봉 회장님이 회장님이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을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려야 소개해드려야 하는데 하는데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조금만 소개해 주신 소개해드리는 건 건 양해해 양해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다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래도 평통, 우리 회장님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호주 대륙의 호주협의회 형주백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호주협의회 형주백입니다. 우리 밴쿠버 협의회에서 우리 작년 한 해도 우리 알찬 행사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올해도 우리 모든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는 주제인 우리 바이든 시대와 중국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호주도 우리 중국과의 그 관계가 안 좋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연을 하신 우리 문일현 우리 교수님, 그리고 우리 정기봉 협의회장님과 자문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강연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미 브라질 협의회 김효준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저 운전 중이라 질문 못하고요. 정기봉 회장님, 신태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일열 교수님 두 번째인데요. 강의 열심히 듣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치민 박남정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의 저희 같은 캐나다입니다. 토론토 우리 김현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토 김현수 회장님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이제 들릴 거예요. 제가 아까 들립니다. 이제 들려요. 아무튼 우리 정기봉 회장님이야 밴쿠버 자문위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 좋은 그 강사님이신 문일현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그 자문위원들에게 이런 그 교육적인 또 상황을 잘 그 판단하게끔 알려주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그런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강연을 주최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토론토 협의회에서도 지금 한 8명, 8명의 그 자문위원이 지금 여기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토론토 협의회 자문위원님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연회가 성공리에 마치기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국 덴버의 국수문도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우리 정기봉 회장님 좋은 강연을 준비해 주셔서 제가 돌아서 보니까 전 세계에서 들어오신 그 평통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협의회장님들 오래간만에 뵙고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문일현 교수님 좋은 강연 열심히 듣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이애미 장일군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장일군 회장님 오늘 출장 아틀란타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강의상. 다음은 샌프란시스코의 평통 회장이신 정승도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잘 안 들립니다. 그냥 소리 키시라고. 정승덕입니다. 맞았네. 들리세요? 네. 예, 들립니다. 네네네. 우선 그 어려운 시국에 이런 강연을 준비하신 정기봉 회장님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잘 아시는 또 우리 문 교수님을 초대해서 강연을 듣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현재 수석부회장 맡고 계시는 우리 조종혜 수석부회장님, 회장님 되시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전 회장이신 정순도 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뵈서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희련 교수님의 양력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희련 교수님께서는 북경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으며 전 중앙일보 북경 특파원을 역임하시면서 아시아 기자로서는 처음으로 장점인 비서를 인터뷰하셨고 병사병 사망을 전 세계적으로 처음 특종 보도하셨으며 기독교 방송 대원 해설위원 및 건강대학교 소빙 교수를 역임하셨으며 현재 중국 정법대학교 평화발전연구센터 부주임 교수로 계시며 대통령 직속 국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저서로는 격동하는 라틴 아메리카가 있으며 논문은 탈냉전 시대 한반도 사안에서의 미중 간 협력 갈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다수의 저서가 있으나 시간 관계상 연락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을 들으시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소속과 성함을 적어서 줌 채팅방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교수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이든 시대의 중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제로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희련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 같이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방금 소개받은 중국공법대 문희련 교수입니다. 작년에는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있어서 미중 간의 대격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을 했던 시간을 가졌고요. 올해는 새해 들어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 즉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서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중국은 어떻게 이 바이든 대통령의 미 행정부를 바라보고 있고 또 미중 간에 끼어있는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 벽두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고민을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와 많이 다릅니다. 좀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미중 간의 대결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게 결국은 전 세계 국제 정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과연 어떤 기조에서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사실 관심사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토니 블링컨 이 국무장관이 했던 짤막한 이야기가 사실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가 함축하는 큰 함축적 의미를 가진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다. 그러나 이 관계는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미중 간의 관계가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협력입니다. 두 번째는 경쟁입니다. 컴페티션.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항입니다. confrontation.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를 3C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C라는 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collaboration, competition, 그리고 이제 confrontation인데요. 그럼 협력은 어떤 부분에서 협력을 하느냐?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든가 세계 경제를 회복하는데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세계 경제 회복이라든가 아니면 핵 비확산 문제라든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코로나에 대응 같은 이른바 공중보건위생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을 하겠다는 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반면에 이제 경쟁을 하겠다고 하는 분야는 그 무역이라든가 과학기술 등 이런 분야는 중국과 강하게 경쟁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고요. 대항을 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중국과 대결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분야들이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안보 분야가 그렇고 인권을 이제 새롭게 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미래 기술과 미래 산업의 발전을 중국이 주도하는 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는 사실 대항 경쟁보다 오히려 대항에 가까운 성격을 띠는 게 아닌가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강하게 그러면 미국이 나올 게 이제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문제를 들고 오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봉쇄하고 견제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조, 3C라는 세 가지 기조 위에서 중국을 다룰 것인데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을 과연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우리한테는 큰 관심입니다.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중국 측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혼자 하지 않고 미국이 동맹들국 또는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중국을 상대를 할 것이다 하는 건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1대1 대결 구도를 미국과 서방이라는 일대 다자 구도로 대결 구도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 와서 중국을 때렸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점잖은 얼굴로 양복을 입고 주변 그 자기 패거리들을 다 데려와서 웃으면서 중국을 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더 상대하기 힘들다라고 중국 사람들은 느끼고 있는데 그럼 미국이 이렇게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중국을 대응하는 논리가 어떤 논리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경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 경제가 전 세계의 뭐 25%, 4분의 1 내지 30%를 갖다 점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 미국을 정점으로 해서 서방 세계, 유럽과 일본, 캐나다 등을 합치면 이 GDP의 합이 전 세계 GDP의 50%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 50%를 넘는 GDP의 규모를 가지고 중국을 상대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경제력을 무기화시키는다는 거죠. 이걸로 이제 중국을 상대를 하게 하는데 그럼 단지 경제력 규모만 가지고 상대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규정을 만드느냐? 바이든 대통령은 네 가지를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노동, 그리고 무역, 기술, 투명성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미국이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일 이런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중국한테 수용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걸 수용했더라도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 기조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은 이제 기후변화라든가 공중보건 분야라든가 핵 비확산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경제 회복 이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든 정부의 이른바 대중국 외교의 특징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미국 내에서는 이 제이크 설리번이라고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이 설리번이 본인이 그 기고문에 해놓은 특징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구, 새로운 방식, 새로운 관점.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이 외교는 세 가지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새로운 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교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 저와 같은 그런 도구를 가지고 중국을 대하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도구를 만들 건데 그럼 새로운 도구란 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 지금까지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불만은 이거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중국의 불법적인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을 단호하게 근절시키겠다 이건데 이거를 이제 근절하려다가 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있는 규칙이라든지 지금까지 있는 제도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고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중국을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방식인데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지금처럼 뭐 군사적인 으로 압박한다거나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 안보 전략도 재조정을 해서 지금까지의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중국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들고 나온 게 이런 인권입니다. 인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지금 드러나는 건 인권인데 인권은 이제 즉 다시 말하면 과거 민주당 정권이 갖고 있는 주된 하나의 그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번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이 인권을 고리로 해서 전 세계 유럽이나 일본 서방 세계들과 연대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그런 지금 전략을 쓰고 있고 거기에 그래서 NGO라고 하는 비정부 민간 기구를 활용하는 이른바 그러니까 민과 관이 합동이 돼서 중국을 압박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려 한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관점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은 사실 본인의 그 표가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그 농산품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분야. 에너지 분야의 그 러스트벨트로 이제 대표되는 에너지 분야를 이른바 그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에서 이제 중국을 압박을 해서 이른바 중국으로 하여금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게 하거나 아니면 석유라든가 가스를 수입하게 하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미국이 가장 큰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양극화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중산층이 붕괴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의 국력을 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미국이 국제적으로 이른바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도 어려워진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의 주장인 대로 하면 미국은 네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코로나19 방역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 방역 위기에 따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저번에 우리가 그 인종 갈등에서 봤듯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 데서 봤듯이 인종 위기가 직면해 있고 네 번째로는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이른바 국제적인 리더십의 추락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데 특히 미국의 국력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강하게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외교는 앞으로 두 개의 이익대표 집단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과 무역 협상을 체결하는 협상을 벌일 때
두 가지의 이른바 이익 대표. 하나는 노동계를 이 대표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 환경 대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과 환경 대표가 모든 협상에 참여해서 그들의 이익이 미국의 외교를 통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하는 외교의 새로운 방식,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말씀드리면 새로운 방식, 도구로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외교를 하겠다 하는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외교의 기조이면서 이른바 방식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12월 3일 날 당선돼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 출범 이후에 그러면 대중국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을까? 지금 크게 보면 6가지 분야에서 이제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 정부 공식 문서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바이러스 아니면 우한 바이러스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정부 공식 문서에 이런 용어를 쓰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군부가 관련되어 있다 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금지하도록 한 행정명령인데 그 행정명령 시행을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중국 위협이라든가 5G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아주 굉장한 그 단어들이 들어간 관련 내용은 다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대만을 겨냥해서 중국이 내일같이 대규모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고 군사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미 국무부라든가 미 국방부가 정면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직접적인 논평도 하지 않고 있고 정면으로 직접적인 군사적인 행동으로 대항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가시적 변화로 꼽히는 거고요. 다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중국 IT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틱톡이 됐습니다. 틱톡 1분 30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틱톡인데 미국 내에 2억 명 이상이 가입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 틱톡에 대한 매각 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큰 변화가 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듯이 대중국 국방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잠재적인 적국으로 이른바 설정도 있었지만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대중국 국방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공식적인 적대국으로 중국을 설정해서 모든 정책을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과거 냉전 시대에 미국이 소련을 대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을 대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걸 예고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이 분야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까지 나타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의 가시적인 변화는 지금 이런 형태의 6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포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중국 정부는 과연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하는 분야가 이제 우리로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리고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미중 간의 양자 관계가 있고, 그리고 다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참여한 다자 관계 2가지 나눠서 보면 양자 관계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대동소이할 것이다라고 중국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무장관인 블링컨이라든가 백악관 안보보좌관 설리번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방장관 오스틴이라든가 그다음에 CIA 국장이라든가 제닛 앨런이라는 재무장관 등등의 이른바 발언을 보면 대중국 강경 발언 일색이잖아요. 그 어느 한 사람도 이른바 중국이 유화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주무장관이 없을 정도로 모든 장관들이 다 지금 똘똘 뭉쳐서 중국에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기조를 표명을 하고 있고 또 거기 정점에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대중국 강경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또 하나는 미중 간의 그 대결 전선, 미중이 대결했던 그 전선 자체는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과거에 미국과 중국이 대결했던 이른바 배틀필드라고 한다면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3T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어의 대문자 3T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T는 트레이드입니다. 무역. 두 번째 T는 대만입니다. 세 번째 T는 티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T가 미중 대결의 주 전장이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더 확대가 돼가지고 홍콩 문제가 더 보태지고 신강 위구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가 더 보태지고 해서 특히 이제 코로나의 이 확산과 관련된 중국 책임론까지 포함이 되면 사실상 전방위에 걸쳐서 미중이 대결을 벌이는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그런 긴장 국면이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중국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두 가지 점에서 중국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측 가능성은 트럼프 시대보다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 때는 너무 불확실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바이든은 방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규정이라든가 새로운 제도라든가 이런 새로운 조직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규칙에 기반한 게임을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여서 상대적으로 그 게임의 규칙만 알면 그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다. 한 점에서 중국은 안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협상 파트너들이 너무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토니 블링컨, 제이크 설리번, 오스틴, 그다음에 등등 앨런 재무장관 등등 모두가 과거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주요 고위 관리들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국을 담당했던 담당 주무자였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는 미중 전략 경제 고위급 대화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건데요. 이 고위급 대화에 이 사람들이 주 참가 멤버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익숙해 있고 이 사람들이 뭐를 주장하고 있고 어떤 거를 혐오하며 또 중국에서 뭐를 바라고 있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운터 파트에 대한 별도의 그 연구를 해야 되는 시간은 줄일 수 있다라고 한 점에서 중국은 굉장히 안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어떤 것이냐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 각 포스트에 다들 임명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그 임명이 되고 어떤 정도 윤곽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금년 6월 내지 7월로 보는 겁니다. 금년 6월이나 7월쯤 되면 모든 포스트에 다 그 자리에 임명이 되고 그래서 대중국 정책이 어느 정도 어렴풋이나마 윤곽을 드러내는 그런 걸로 볼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관계를 전망하는 데서는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6월이나 7월쯤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이른바 1단계 무역 합의라는 걸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과 올해까지입니다. 2월 2021년까지인데,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이니까 2년 동안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현행 2019년 말을 기준에 그 무역 수입액에 플러스 2천억 불을 더 수입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골자인데 지금까지 사실 중국이 그 합의에 따르면 1단계 합의에 따르면 2020년에 700억 불을 수입을 더 해오고 2021년에 1,300억 불을 더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지금 그 합의 이행률이 한 70%쯤 되는 겁니다. 2020년 합의 이행률이. 그래서 과연 이 2021년에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 트럼프와 했던 1단계 무역 합의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아예 백지화시키고 새롭게 중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시도할 것인지, 이 자체가 하나의 이제 미중 관계를 우리가 전망하는 큰 그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바이든 정부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대만 정책. 대만 이 바이든 행정부 그 경선에 나타난 그 민주당 백서에 보면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 용어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다 삭제를 했습니다. 이전에 이른바 2016년에 그 선거할 때 민주당 경선할 때 그러니까 클린턴과 이른바 붙었을 때 그때 민주당 경선 백서에는 16번이 나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원칙 견지라는 얘기가.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 백서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미중 간의 그 합의, 묵시적인 합의로 지켜왔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려하고 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대만 문제를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미중 관계를 전망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중국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미중 양자 관계를 봤는데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포함된 다자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분야입니다. 그 중에 제일 이제 큰 거는 이른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국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건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세 가지의 이른바 큰 원칙은 그거 아닙니까? 미국의 국력을 회복하고 동맹을 복원시키고 그리고 공동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중국을 대응하겠다. 이 세 가지가 큰 이른바 저번 대선에서의 3대 주장이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연합 전선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다들 보셨듯이 G7 회의가 어제 열렸는데 어제 G7 회의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을 하면서 다자주의 복귀를 선언했잖아요. 다자주의 복귀를 선언하고 그리고 중국 문제에 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하는데 G7 정상들이 합의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 다자관계 미국과 미국이 서방 세계를 이끌고 중국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 분야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이라든가 일본의 입장에서도 지금 호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경제력이 워낙 커져서 유럽이든 일본이든 1대1로 중국과 협상을 하면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협상력이 딸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1대1로 단독으로 중국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미국이라는 큰 우산 아래, 나무 그늘 아래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중국을 대응하는 것이 사실 유럽 국가라든가 아니면 일본, 캐나다, 호주 이 모든 국가들의 입장에 보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하는 다자주의 내지는 공동연합전선 구축에 아마 다들 호응을 하고 참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사실 어제 이제 그게 처음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목하는 것은 그럼 공동 대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공동 대응한다는 얘기냐? 그럼 주장하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안 나왔지만 그 중에서 하나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 이런 방안이라고 중국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호주하고 지금 중국과 세게 붙었잖아요. 호주가 이른바 코로나의 기원에 중국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WHO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중국이 호주에다가 지금 포도주부터 해서 쇠고기, 철강 등등의 대대적인 제재를 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주산 포도주가 중국에 거의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호주산 쇠고기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동 대응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만일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인 무기로 호주를 상대로 이렇게 제재를 간다 한다면, 그럼 이 공동 연합 전선을 구축한 서방 세계들이 중국을 대신해서 호주산 포도주라든가 호주산 쇠고기를 나눠서 공동 대신 구매를 해주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와 동일한 그에 상하는 액수의 만큼 이른바 다른 제품에 대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 모든 나라들이 공동으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야, 이렇게 지금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안을 지금 구상할 만큼, 예를 들어서 공동 전선 구축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혼자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유시하는 서방 세계 자체가 그룹으로, 그러니까 스크럼을 짜서 중국을 갖다가 일대 다자 구도로 대응을 하려 한다는 점을 이제 중국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더 중국 사람들이 긴장하고 중국이 경계하는 게 안보 분야입니다. 이 안보 분야는 이른바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국무장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 이제 그래서 4개국 장관들이 외무장관들이 회담도 하고 있잖아요. 그 쿼드입니다. 쿼드. 이 쿼드는 중국은 이 쿼드라는 표현을 사국 회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개국이 이른바 중국의 공동으로 대응하는 구도인데, 사실 이거는 협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묵시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서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이른바 협력하는 그런 체제인데, 그게 이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아닙니까?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불리는 이 스쿼드를 통해서 중국을 포위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더 이상 태평양이나 인도양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포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쿼드라는 게 지금은 이른바 구속력이 없는 협의체지만, 만일 미국이 이걸 발전을 시켜가지고 공동, 이른바 동맹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협약체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트리티, 조약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완전히 이른바 4대1의 구도로 안보가 대결 구도가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지금 쿼드 플러스 해가지고 세 나라를 더 붙이려고, 인도 태평양 주변에 세 나라. 그 세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고, 저 밑에 있는 뉴질랜드, 그리고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4+3, 그러니까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에다가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을 더 포함시켜서 7나라를 만들고, 지금 미국이 생각하고 옛날 트럼프 대통령부터 생각해왔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을 붙이면 10나라가 됩니다. 그 10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던 국무장관 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말한 데모크라시 스탠, 민주국가 10개국 연맹, 이 10나라입니다. 이 10나라를 만들어서 모아서 중국을 압박하겠다, 포위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점이 사실 우리한테는 하나하나가 다 우리한테는 사실 우리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큰 이른바 변수가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어떻게 대응하려 하는가, 중국 사람들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자, 첫 번째는 이제 중국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다가 누가 더 자기 물건을 많이 파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미국을 앞서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 국내 시장에서 얼마만큼 더 많은 외국 물건을 수입을 해와서 이 외국들로 하여금 중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내수 시장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라는 것은 14억 인구라는 어마어마한 큰 거대한 시장을 개방함에 따른 효과, 그러니까 개방 카드인데요. 이 세 가지 카드를 쓰겠다는 건데 이걸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는 것은 중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그동안 전 세계 시장 경제 점유율이 2차 세계대전 직후 70%를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게 하락해서 지금은 5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세계 경제 점유율의 하락을 막지 못하면 미국의 국력 회복은 어려워지고 미국이 국제적인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러니 결국은 전 세계 시장에다가 누가 더 많이 자국의 물건을 갖다가 파느냐 하는 경쟁이 것이다. 그 말로는 중국이 지금 뭐 쌍순환해서 뭐 내수 시장 확대 뭐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더 우리가 중국 기술로 똘똘 뭉쳐서 중국의 첨단 기술로 만든 제품을 전 세계에 더 값싸게 팔아서 우리가 전 세계 경제 점유율을 더 높여가겠다. 그래서 미국을 압도하겠다는 게 중국의 전략의 대응 전략 중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양극화가 굉장히 크게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돈이 빈곤층, 서민층은 물건을 사야 되는 수요가 많은 계층이지만 구매력이 없다는 거죠. 물건을 살 돈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부유층은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구가 한계가 있잖아요. 아주 극소수란 말이에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에서 싸움이 나느냐? 중산층에서 싸움이 난다고 중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산층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은 약 50%라고 보는 2억 명 정도, 전체 인구의 50%, 2억 명 정도가 중산층이고 중국은 전체 인구의 30%인 4억 명 정도가 중산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산층의 인구를 중국이 14차 5개년, 올해부터 시작하는 14차 5개년 계획 시행에서 2035년까지 착시작에 중국이 4에서 5% 정도의 경제 성장을 가면 중국의 중산층은 7억 명이 된다. 50%, 7억 명이 되고 그때 되면 미국을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를 중국이 초월한다. 그래서 이 중산층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국은 이걸로 해서 미국과 승부를 걸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세 번째 말씀드린 개방 전략인데 이 개방 전략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중국이 2018년도에 금융시장을 약간 개방을 했더니 불과 2년 사이에 6천억 불의 외화가 중국에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정말 개방하지 않은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이 분야들을 전략적으로 개방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 지금 미국은 미국과 유럽과 일본을 다 함께 뭉쳐서 공동으로 중국을 대응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이 어떻게 개방을 하냐에 따라서 미국의 이익이 다르고 일본의 이익이 다르고 유럽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그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해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 그러면 그 카드를 잘만 사용을 하면 미국이 유럽과 일본을 한때 묶는 공동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중국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전략으로 미국이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중국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분명히 여기서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분명히 뭔가를 할 텐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올까라고 중국은 나름대로 무지무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중국이 단기적으로 뭐를 성취함으로써 했는데 이 자체가 미중 간의 힘의 균형을 깨는 장기적인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 거를 못하게 하게 할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갑작스럽게 점령을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 앞으로 미칠 영향이라는 것은 동북아 전체의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완전히 그 세력 균형이 깨지는 그런 단기적인 사안을 중국이 성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가 대만이고 두 번째가 5G입니다. 5G. 5G에선 중국이 전 세계 독점적인 이른바 그 표준 제작권을 갖고 있다면 표준을 설정하는 표준 설정권을 갖고 있다면 사실 앞으로의 통신은 중국이 정하는 데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도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상당 부분은 중국이 주도하는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 중국을 어떤 수술을 쓰더라도 중국이 뭔가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아마 견제를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잠깐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수단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이른바 중국을 압박한다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해봐야 4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4년 동안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4년은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새로운 도구라든지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내려고 그러면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유효한지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아마 그거는 막 구두선에 그칠 것이고 적어도 이전에 한번 사용해봤던 옛날의 제재 수단, 옛날의 압박 수단, 옛날의 포위 수단을 그대로 들고 와서 중국을 압박하려 할 것이다. 그런 게 두 번째 이른바 중국이 긴장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가 무섭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거나 압박을 해서 이른바 중국이 행동을 바꾸거나 하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하여금 중국이 원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국력을 많이 소모하도록 해서 그래서 중국이 스스로 꼬꾸라지도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 미소 냉전 시대에 미국이 군비 경쟁을 하는 그 레이스에 소련을 끌어들임으로써 소련이 군비 경쟁에 참여해서 꼬꾸라지는 것처럼 중국도 그렇게 유인하고 유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 소모전인데 그 소모전의 대상이 어디냐? 중국은 첫 번째로 대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대해서 대만은 바로 중국의 코밑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만에 무기를 갖다 새로운 무기를 많이 제공을 하거나 또 대만에 무슨 뭐 해병대들 데려다가 상륙 훈련 시키고 뭐 여기 특수 훈련 시키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 대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럼 부득불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국력이 자기들이 원치 않지만 많은 분야에 많은 돈을 써야 돼요. 또 하나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1대1로입니다. 1대1로라는 것은 중국이 자국의 영향력을 외연 확대시키기 위해서 외연을 넓히는 하나의 그 전략인데 그 외연을 확대하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펴려고 그러면 중국 스스로가 선의의 이른바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정학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투자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참 선의에 의해서 우호적인 당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선의의 투자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쓰고 싶지 않은 돈을 더 많이 쓰게끔 해서 이른바 그 중국의 국력이 소모되도록 하는 이른바 그 소모전을 유도하겠다 하는 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이 걱정하는 세 가지 이른바 미국의 대중 전략으로 지금 자기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여러분들도 다들 느끼셨겠지만 한국의 이른바 한국이 미, 중, 양국으로부터 계속해서 러브콜을 받는 굉장히 지금 몸값이 굉장히 뛰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러브콜은 굉장히 강한데요. 예를 들게요. 작년 여름에 그 코로나가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중국에서 중국 외교의 총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양제츠 국무위원이 이른바 두 나라를 방문합니다. 하나가 싱가포르고 두 번째가 한국. 그래서 싱가포르를 거쳐서 한국을 들어오는데 그 상황을 놓고 중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89년 천안문 사태를 연상케 하는 외교적 행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89년 천안문 사태라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안문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 일본이 앞장서서 미국, 일본이 앞장서서 서방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대대적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포위라는 거죠, 중국은. 그래서 그 당시에 등소평 선생이 1990년에 전 세계 공관장을 불러모아서 북경에 불러모아서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돌파 전략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때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위망은 가장 가까운 곳부터 풀어야 된다. 그래야 들리면 되네. 이건 물이 또 왜 이래. 그 이야기가 이른바 하나의 지침이 돼서 중국이 91년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브루나이, 동남아의 브루나이를 필두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해서 그 다음에 수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장선상에 92년 8월에 한국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중국을 포위 압박해 들어오니까 중국은 가장 중국과 가깝게 있는 한국과 동남아를 그 포위를 뚫는 포위망을 돌파하는 돌파구로 여겼다는 거죠. 지금 작년 코로나 그 엄중한 상황에서 중국이 양제츠 국무위원을 보내가지고 이른바 한국에 보내서 그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를 논의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적어도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 전략적인 포위망을 돌파하는 그 돌파구로 한국과 동남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작년 11월에 중국 외교부장이 또 한국을 방문해서 그때 우리 이제 그 강경화 장관과 외무장관과 양국 외무장관 외무회담을 하는데 우리는 무슨 그 우리 한국의 언론에서는 무슨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무슨 한반도 평화 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중요했겠지만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에 탁 들어오니까 중국의 모든 언론들이 4개 카테고리에 10개 합의하고 쫙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이미 엄청나게 준비가 돼 있는 한국과 뭐를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걸 딱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 문화교류 협력의 해를 진행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와 내년을 문화교류 협력해 하자는 건데요. 내년이 뭐냐면 한중수교 30주년입니다.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과 중국이 문화교류 협력의 해를 올해와 내년을 지정해서 인적교류와 왕래를 더욱더 활발하게 하자 하는 얘기죠. 거기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한한령 해서 사드 때문에 문화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제재를 안 풀어주는 데가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갑자기 문화교류협력회를 들고 나오는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갑자기 왜 이러나. 그러다가 금년 1월 달에 얼마 전에
얼마 전에 2월이죠, 2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문화교류 협력 얘기를 또 하잖아요. 아, 이거구나. 라고 다들 이제 그 중국의 의도를 한 겁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 중국은 내년 가을에 20차 당대회라는 큰 정치 행사를 치릅니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가 물러난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는 정권, 그러니까 지도부 교체가 되는 해입니다. 원래 2번 10년 하고 물러나야 되니까. 근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3년 전에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이른바 연임 제한 규정을 풀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다시 집권을 할 가능성이 거의 지금 99%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체제로 중국은 들어갑니다. 중국의 역사상, 그러니까 신중국 건국 이래 모택통 이후에 처음으로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 그 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금년 3월 4일, 다음 달 내년 3월 4일 개막되는 양회, 그러니까 양회라는 게 그 전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정기국회와 비슷한 건데요. 3월 4일 양회가 얘가 이른바 이 정치 일정, 20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첫 번째 정치 일정입니다. 여기서 정치 일정을 시작을 해서 금년 7월이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입니다. 100주년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를 할 겁니다. 중국 공산당 100주년에 이른바 중국은 엄청나게 일어섰으니까, 성공을 했으니까. 그리고 가을에 가면 육중전회라고 6차 중앙위 전체회의라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지나온 5년간을 결산하는 그 지도부의 5년간을 결산하는 육중전회를 하게 될 것이고, 내년 2월이면 2월 4일에 북경 올림픽을 하게 됩니다. 북경 동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다시 양회를 열어서 그리고 이제 20차 당대회를 하게 되는데, 중국의 지금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안보, 문화, 사회의 아젠다는 내년 가을에 열리는 20차 당대회에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의 성공적인 이른바 그 협력 체제, 그 성공적인 장기 집권 체제가 출범해야 되는 겁니다. 그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모든 이 일정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딱 중간에 있거든요. 그 중간에 있는데 이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은 지금 북경 동계올림픽은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계체전이 되거나, 아니면 동계 아시안 게임이 되거나, 아니면 동계올림픽. 만일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왕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자칫 동계올림픽이 아니라 국내 선수들만 중국만 참가하는 국내 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시안게 주변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온다 그러면 주변 몇 곡이 온다 그러면 동계 아시안 게임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동계 올림픽을 치려고 그러면 유럽에 있는 국가도 와야 되고, 특히 한국과 일본도 와야 되고, 또 관람객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관람객이 와야 되는데 관람객을 유럽에서 불러온다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지 않는 불가능할 거고, 그렇다고 유럽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게 북경 동계올림픽도 이 코로나로부터 이 안전판이 마련되지 않는데 이 우크라파라나 유럽의 선수들이 참여할까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미지수입니다. 더더욱다나 관람객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이 관람객이 이 중국 북경을 올림픽을 참관하려면 제일 가까운 데 있는 한국과 일본 관람객이 참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일본과 한국 관람객이라는 이제 동남아는 왜냐하면 동계올림픽 종목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고,
근데 일본은 사실 금년 7월 내에 지금 하계 올림픽이 예정이 되어 있지만 이 하계 올림픽이 열린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잘못하면 취소되게 생겼어요. 아니면 뭐 잘해봐야 뭐 무관중 경기로 가거나. 지금 완전히 일본이 지금 자기 제코가 석자인데 거기다 대고 야 우리 저 동계올림픽 수고조 치러야 되니까 관람객 좀 보내주나? 라고 하기가 지금 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뭐냐면 한국 관람객들을 좀 와서 중국이 북경올림픽도 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필요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 여행 제한도 풀어줘야 되고 또 뭔가 좀 인센티브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른바 자기들이 동계올림픽 북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중교류 협력 이러면 한국 사람들이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른바 뭘로 포장을 했냐면 한중 수교 30주년을 포장을 해서 이 30주 포장을 해가지고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교류 협력의 해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우리한테 러브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른바 아이디어 차원에서 백신 패스포트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는 QR코드에 항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그 정보를 집어넣어서 이거를 양국 간에 이걸 서로 인정을 해주면 이른바 그 백신을 맞은 사람, 접종한 사람은 굳이 격리를 하지 않고도 여행의 제한을 대폭 완화해주고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또 하나는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제 미국이 자꾸 경제적으로 이른바 그 산업 밸류 체인을 디커플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 고부가치 산업을 갖다가 중국으로 떼내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는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지 않습니까? 반도체. 지금 반도체는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만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그런 스탠스를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유지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산업의 마비에 가까운 그런 대혼란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한국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중국을 대해주냐가 굉장히 필요하고 역시 같은 입장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갖다가 그 가장 강하게 압박을 하려고 하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중국을 압박해줘야만이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뭐 오스틴 국방장관 역시 모든 사람들이 다 한미일 삼각구조, 특히 한국과 일본의 관계 회복 이걸 위해서 계속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한국이 대중국 압박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사실 어찌 보면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잠재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와 이른바 그 나름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사실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의 큰 이른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첫째는 김정은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게 한 전제 조건이고요. 또 하나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협상으로 풀어야 된다. 그 외의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한쪽은 전쟁은 말고 협상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강구를 해야 되냐면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압박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전략인 겁니다. 그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전략을
이 사람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게 이란 핵협의입니다. 핵합의입니다. JCPOA라고 하는 이라크 핵 공동합의인데 이 합의에 참여했던, 그걸 설계하고 참여하고 합의를 이끌었던 당사자,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제이크 설리번 이 백악관 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wendy 셔먼 국무부 부장관, 이 사람들이 다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비핵화 합의의 이른바 롤 모델이 이란 핵 합의입니다. 그럼 이란 핵 합의를 딱 들여다보면 뭐가 가장 눈에 띄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주장하는 것은 선 비핵화, 우리를 먼저 북한이 비핵화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후 보상을 해줄게. 여기는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절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단계별로, 그러니까 니들이 단계별로 합의하고 거기에 보상하고 또 다른 단계별로 합의하고 보상하고 단계적 동시적 행동. 그러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단계적이고 동시적 행동. 이 이야기는 김정은이가 계속 주장했던 비핵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핵화 방식 면에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부의 그 실무팀들이 갖고 있는 그 방식과 북한이 갖고 있는 방식과 같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 바이든 행정부는 이걸 주장합니다. 이 실무자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동결을 해라. 모든 걸 다 동결하고 그리고 그 리스트를 내서 검증을 하자. 이게 동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검증을 하고 거기에 합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로 이란 핵합의는 그 합의를 하고 나서 곧바로 이른바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를 갖다가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국제사회에 들어가 교육도 하게 되고 우리도 무역하게 되고 다 하게 됐는데, 지금 그 단계를 건너가면, 그러면 2단계에 가서 2단계에서 뭘 하느냐. 이게 우리가 그동안 동결하고 검증해놓은 리스트를 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폐기를 시킬 것인지 로드맵을 만들자. 이게 중간 단계입니다. 중간 합의를 하고, 중간 합의를 한 다음에 곧바로, 그리고 중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보상이 또 따른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합의는 이 중간 합의, 그러니까 2단계 합의 플러스 정치적 합의, 그러니까 대사관계 수립인, 예를 들어서 양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과 이른바 경제적인 보상과 그다음에 이제 평화 체제, 그러니까 평화 협정을 맺어서 안보적인 보장을 해주는, 이런 것까지 다 핀 게 마지막 최종 합의인데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지금 바이든의 행정부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계속 스타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 특히 비핵화 정책이라든가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급한 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미국에 있는 한반도 전 실무팀들과 조율을 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 좋겠나? 어떻게 해야만이 실효적인 비핵화를 이룰 수 있고 평화협정 체제를 우리가 빨리 시간 낭비 없이 갖고 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를 조율을 해야 되고, 그에 앞서서 더 급한 거는 북한과 돼야 돼요. 우리한테는 북한이라는 카드를 갖고 있을 때 우리의 말빨이 먹히는 것이지, 우리가 북한을 움직일 수 없는데 이른바 우리가 미국에 가서 우리가 중국에 가서 얘기한다? 말빨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거는 남북한 간에 우선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서 이른바 이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북한을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조율을 해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신자들과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급선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미국에도 계시고 캐나다에 계시고 호주에 계시고 다 여러분 전 세계 주요 국가에 다 퍼져 계시는데, 저는 한 가지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급히 남북한 간에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미국과도 협상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꾸 이제 그 국내에 있는 뭐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끼어 있는 그 거래 싸움의 새우동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통계 말씀 하나 드리고요. 2006년도에요. 미국이 자국의 최대 거역국이었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27개국이었고 중국은 70개국이었습니다. 2018년에 중국이 자국의 최대 교역국인 나라가 128개국이고 미국은 60여 개국입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중에서 미국과 직간접적으로 군사적인 동맹이나 아니면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50여 개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면서 미국과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50 몇 개국은 우리하고 사실 입장이 똑같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 그렇죠. 호주 그렇죠. 독일 그렇죠. 영국 마찬가지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 그렇죠. 필리핀, 싱가포르 다 똑같습니다. 굳이 우리만 그렇게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고 우리만 당한다고 하고 그렇게 부각시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고요. 그건 패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어차피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뭔가 독트린 같은 걸 만들어서 미중 관계 사항을 처리하는 원칙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고 그 원칙에 공감하는 이른바 방금 말씀드린 50여 개국과 연대를 해서 미중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더 이상 준비는 더 많이 했는데요.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먼저 저희 줌 댓글에 올려주신 내용을 제가 교수님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밴쿠버 협의회 정병현 위원님이 댓글에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교수님, 훌륭한 강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됐다가 중단된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언제 어떻게 재개될지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미중 관계의 향방에 따른 북핵 문제를 비롯 한반도 미래 평화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북한과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 문제를 위해서 협상을 하게 될 텐데 그 협상이 재개되는 시점 언제로 보시느냐 지금 이걸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한반도 팀들이 이제 거의 아직까지 다 셋업이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셋업을 다 마치고 나름대로 첫 번째 퍼스트 또는 세컨드 리뷰를 하게 되면 그 시점이 아마 6월쯤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6월까지 그럼 기다리냐 그게 아니라 아마 한국과는 3, 4월경에 접촉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중간에 만나가지고 한미 간의 조율을 하게 될 거고 한미 간 조율에 앞서서 아마 남북한 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남북한 간에도 북한도 필요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자기들이 의중을 미국에 전달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아마 있게 될 거고 그러면 그걸 감안한다면 저는 금년 봄에는
직접적인 대화, 미국 간의 직접적인 대화 재개는 아니지만 한국을 매개체로 한 이른바 간접 대화는 금년 봄에 개시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미중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이냐 이걸 물으셨잖아요. 그게 사실상 미중 관계에 굉장히 큰, 사실 우리로서는 관심거리인데,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 말씀 한 30분 정도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 내에 뺐는데, 요지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 중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니들이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북한이 핵을 갖는 걸 중국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미국의 추구하는 국가 이익과 정책, 중국이 추구하는 국가 이익과 정책 모두 다 부합한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서 협력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과 미중과 협력하는 4개 카테고리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핵 비핵화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게 북한 문제거든요. 그럼 북한 문제는 중국도 자기들도 협력할 거로 보는 겁니다. 협력할 거 보고, 중국 역시 여기서 자기들도 협력을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완전히 중국을 빼고 미국과 북한 다이다이로 이른바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그게 이제 신경질이 많은 걸 보이고, 오히려 그래서 중국이 김정은을 땡겨서 김정은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른바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만약 이런 형국이라 그러면 그렇다면 뭐 미국이 자기들하고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협력하겠다 그러면 중국도 그게 반대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중 간의 이 분야에서 별도의 협의가 있게 될 거고, 그 협의가 있는 시점은 미국과 북한이 먼저 만난 다음에, 그리고 그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거나 하면 그 직후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미중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북한 문제를 악화시킨다 하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크게 크다고 크게 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민주평통 밴쿠버 협의회 표병호 위원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악의축이라고 규정한 아들 부시와 북한의 자체 붕괴 등 고사 작전으로 일관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이어받은 바이든에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북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핵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그 기조가 과거 오바마 때하고는 약간 바뀌었습니다. 상당 부분 바뀌어 있는데요.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그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클린턴 국무장관과 오바마 대통령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이 한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한국을 제끼고 미국이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한국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의 그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전략적 인내라는 걸로 포장을 해서 우리는 안 할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물러섰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그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정상회담도 필요하고 그리고 실무회담도 필요하다. 그러나 트럼프 때처럼 모든 걸 갖다가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바텀업도 같이 병행을 하되, 다만 그 정상회담은 뭔가 가시적인 변화가 확신할 때만이 그 정상회담 하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변하겠거든요. 그리고 또 이 시급성에 대해서 이게 시간을 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끄면 끌수록 북한한테 유리하다고 하는 점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는 그 학습 효과와 플러스 지금 우리의 이른바 나름의 노력,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요. 우선은 저는 가장 큰 난관이 이제 북한을 일단 만나서 우리하고 먼저 남북한 간에 뭔가 의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힘을 갈 수 있고 바이든 행정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남북 간의 그 접촉이 우선 급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마 굉장히 큰 우리의 그 평화 정책을, 우리의 그 비핵화 정책을 성공시키는 하나의 그 관건 아니냐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미국과 아니면 중국을 어떻게 가야 하는 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이제는 우리 나름대로 뭔가 전문적으로 그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에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화상으로 몇 분만 골라서 질문을 직접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거수를 하시면은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거수해 주십시오. 예, 제 화면이 떴는데요. 저는 필라델피아 협의 한고왕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제 얘기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네, 간단한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네네. 네. 지금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그 틈새에 껴있는 이런 그 인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한국에는 앞으로 미국에서는 중국에 가깝다 우리 보고요. 중국은 미국에 가깝지 말고 우리한테 와라. 네, 이런 그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은 어떻게 그 정치적으로 양국 간의 그 관계를 발전시키면 제일 효과적인지 그 내용을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들리는 얘기는 우리 대한민국은 중립국으로 가자 하는 그 대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질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그래서 말씀드린 것도 그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럼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상황에서 하나, 둘, 셋.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 둘, 셋.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하나, 둘, 셋.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말이죠. 미국과 중국에서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4가지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첫 번째가 이제 미국에 올인을 하거나, 두 번째 중국에 올인을 하거나,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저것도 아니에요.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거나, 네 번째는 지금처럼 전략적 모성이라는 표현을 빌어서 그 중국과도 잘 지내고 미국과도 잘 지내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논두렁론이지 않습니까? 소가 논두렁 지나가면서 오른쪽 논두렁만 풀 먹느냐, 왼쪽 좀 왼쪽 풀도 먹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근데 이 4가지가 지금 현실적으로 다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올인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중국에 올인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영세 중립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지금 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등이 한반도를 영세 중립국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뭔가 제3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미중 관계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외교적인 원칙은 이런 것이다 라는 그 외교 원칙, 그걸 이제 외교적으로는 독트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건 문재인 독트린도 좋고 아니면 한국 정부 독트린도 좋고, 그 독트린을 발표하자는 겁니다. 그 독트린은 내용은 저는 3가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우리의 외교 정책의 선택의 기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도움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도움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 이 세 가지의 그 외교 원칙을 제시를 하고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안을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떤 자기들이 정책을 제시했을 때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한국이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분명히 세 가지 원칙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예측 가능성도 높아지고 우리 나름대로 굳이 거기서 줄타기를 해야 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한다고 해서 저쪽에서 그걸 양해를 해주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꽝이니까.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주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50여 개국이 있지 않느냐. 그 50여 개국과 연합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하나 같은 입장에서 동병상련의 일합체를 만들어서 공동 대응을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차원에서의 그 해결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기 토론토 됐어요. 연결됐습니까? 박정선 네. 의원님?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신간사님께 드렸었는데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번 2021년 아틀란틱 컨스트럴 오가니제이션에서 발표한 미국의 전략서입니다. 그 전략서 이름은 The Longest Telegram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트럼프 행정부와 연구진에서 했던 사람들이 이 보고서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키포인트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어떻게 드랍시키는 있다 그러면 이 전략서에서는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중국을 드랍시키는 게 아니라 시진핑을 붕괴시켜야 된다고 하나요? 그런 전략서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레드라인이 있는데 레드라인에 보면 중국이 북한의 어떤 핵 물질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건을 군사 그걸 하지 못했을 때 그것도 미국이 중국의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빌미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거기 전략서에 나온 이야기 역발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전략을 역이용해서 북한을 오히려 미국 쪽으로 포용할 수 있는 걸 한국이 주도적으로 만들 수 없을까요? 혹여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미국과 북한이 가까워질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국이 하고 미국이 원하는 전략 중국을 드랍시킬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는지 좋은 대안이 있을까 하고 질문 드렸습니다. 굉장히 그 민감한 사안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를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기억을 되살려 보면 2018년에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이제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를 해가지고 비핵화가 이루어져서 미국과 이른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큰 외부적인 위협의 대상은 누구이겠는가 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미국이었지만
미국 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고 북한이 그걸 합의를 이행하는 순간, 이른바 북한의 최대 위협은 중국입니다. 그거를 중국도 너무 잘하고 있고, 북한도 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도 너무 잘하고 있고, 미국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2008년에 예를 하나 드립니다. 그때 육자회담이 한참 진행될 때였는데 그 당시에 육자회담 북한 대표가 김계관입니다. 김계관이가 이른바 미국의 뉴욕에 있는 그 코리아 소사이티라는 데 가가지고 코리아 소사이티에서 기조 연설을 합니다. 기조 연설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냐면 중국은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해본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많이도 필요 없고 2, 3기 정도만 핵무기 보유를 인정을 해준다면 북한은 미국과 협력해서 중국 견제에 자기들이 앞장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핵무기를 만드는 목적이 중국을 겨냥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걸로 들려가지고 이게 중국이 난리가 나버렸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앞에 거를 업데이트를 해서 보시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북한은 한 번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주한미군은 당연히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누구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한 번도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우리가 북한이 미국 편을 되도록 무슨 그 전략을 짜거나 할 필요 없이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비핵화를 성공시키는 그 자체가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이 되고 북한이 우리 쪽에 편입이 되는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북한하고 우리 관계를 말하기보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전략서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바라볼 때는 대한민국보다는 지금 중국이 더 큰 뭐라 그럴까요? 그 패권에서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전략에 맞춰 가지고 역으로 이용을 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한에게서 중요한 거는 북한이잖아요. 그 관계를 역으로 활용한다면 어쩌면 우리인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래서 그런 방법을 교수님께서 좀 연구해 주시고 우리가 좀 따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토론토 협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열강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정기봉 평통 회장님께서 간단한 어나운서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네, 아까 초반에 소개를 못 드렸던 우리 동남아 서부 협의회 강남종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네, 잘 연결한. 언뮤트 하셔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인사 소개니까 잘 반갑습니다. 네네. 다음은 우리 상임위원 두 분이신데 호주 협의회 아까 처음 나왔습니다. 이수길 상임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상임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은 토론토에 우리 이진경 상임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듣고 있었습니다. 화면 좀 잡아주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돈토서 수고 많습니다. 좋은 강연 준비해 주신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을 잠깐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켜주시고요. 카메라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비디오를 좀 켜주십시오. 제가 하나, 둘, 셋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비디오를 다 켜주시고요. 됐습니까? 모든 분들 비디오를 좀 켜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읽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이용수 의원님 나왔다가 다시. 네. 좀 웃으시고요.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연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저희 평통 회장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하루빨리 좋아져서 다음에는 대면으로 강연회에서 뵙기를 희망하면서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